우리나라의 지난해 무역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무역 수지의 적자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의 적자액이 47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 수준입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건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적자 규모도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1996년보다 2배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수입액이 더 크게 늘면서 적자 규모가 커진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6,839억 달러로 전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 제품 등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도 주력 시장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미국, 인도 등의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세계 수출 순위도 지난해 9월까지 보면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6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수입액은 전년보다 18.9% 늘어난 7,3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원유와 가스, 석탄의 수입액이 1,90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수출은 9.5%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무역 수지는 46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째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수입액도 2.4% 줄어 12월 적자폭은 전달보다 축소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두려운 단어, 해고. 해고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속박과 불례를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기업들의 희망 퇴직 모집이 본격화됐습니다. 업종 무관, 나이 불문입니다. 특히 82년생 만 40세가 희망 퇴직 대상이 된 것을 좀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파가 덮친 고용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좀 연말이 되면 따뜻하고 좀 훈훈한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말입니다. 지금 내년 경제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시장이 심상치가 않아서요. 희망 퇴직, 이거 말이 좋아서 희망이지 대접해줄 때 알아서 나가라는 신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희망은 기업들이 희망하는 퇴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누구의 희망이냐? 기업들이 원하는 희망인 거죠. 직원들은 원치 않고요. 직원들은 지금 안 나가면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걸로 봐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기업에 좀 현금이 남아있을 때 원화 최고를 해서 나가겠다. 약간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기업들은 지금 희망퇴직을 받습니까? 크게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지금 특히 제2금융권이 큰 상황입니다. 네. 제2금융권이 가장 심각한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국민 모두가 코로나를 겪었는데 네. 그때 오히려 제2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은 좋았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저금리의 유동성이 풍부해서 예. 부동산 PF 시장 같은 것이 발달했거든요. 그때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네. 나름 이익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반대 방향이 된 그렇죠. 거죠. 네. 부동산 하락기에 금리는 올라갔고 유동성은 쪼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제2금융권을 포함해서 이제 이런저런 희망퇴직들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요, 이 나이가 보통 희망퇴직하면 한 50대 가장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82년생, 그러니까 만 40세, 한창 일할 나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때부터 희망퇴직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크게는 고용시장에서의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97년 외환위기 때는 50대 이상 아버지의 눈물 해서 그냥 전 국민적으로 같이 슬퍼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이 어떤 취업했다가 나갔다가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좀 수용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만 40세면 한창 돈 쓸 일 많아서 희망퇴직 받는다고 해도 신청 안 할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는 게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네. 이제 어떤 다음 투자를 한다든가 다음 재취업을 한다든가 예. 그런 것까지를 내다보고 있어서 40대에서도 실제로 네.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융권에서 주로 희망퇴직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융권 같은 경우는 왜 지난해 한창 주식시장 좋을 때는 수수료 싹쓸이하고 또 올해는 대출금리 올라서 또 예대 마진으로 이자 장사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수익이 좀 좋게 나왔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올해 당기순이익만 16조 원. 이렇게 실적이 나는데도 직원들을 잘라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당기순이익이 많은 게 오히려 좀 이제 희망퇴직의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 희망퇴직이 가능해졌고 제2금융권과 다르게 은행권 입장에서는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네. 희망퇴직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시장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뭐 무인 점포 같은 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직원들의 이 희망퇴직 조건이 어느 정도로 제시되고 있습니까?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연봉 2년에서 3년 정도를 보장해주면서 네. 희망퇴직을 받고 있으니까 예. 이제 회사에 대해서 좀 이제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이 네. 오히려 이제 차라리 그냥 이때 나가는 게 낫겠다 해서 좀 신청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예, 역시 회사는 다닐 때 돈 벌 수 있을 때 벌어놔야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네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 금융권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은 좀 어떻습니까? 크게는 이제 건설업종에도 부분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종이 특히 심한 편입니다. 유통 같은 경우 역시도 전자상거래라든가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 뭐 롯데 하이마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규모 이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LG 하이프라자 같은 곳에도 네. 심지어 거기서는 올해만 3번째 희망퇴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5월, 9월, 네. 11월에 걸쳐서 네. 나이도 점점 이제 적어지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50세 이상을 받았다가 예. 최근에는 이제 45세 이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그 희망퇴직을 3번이나 올해 들어서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좀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그런 신호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3번씩이나 하니까 좀 네. 수긍하지 못해서 좀 이렇게 노조라든가 등등에서 시위도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이 이제 시설같이 이미 투자해놓은 돈을 회수는 할 수 없으니 인력 구조 조정에 결국 손을 대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희망퇴직 다음에는 이제 정리해고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좀 이제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 상황이 내년에 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그거 여파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될 여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기업이야 뭐 이렇게 유리한 조건으로 뭐 퇴직을 시켜줄 수라도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어떨까요? 사실상 중소기업은 일상적인 희망퇴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희망퇴직과 무관하게 이제 실은 해고정 상태여서 네. 지금 이제 희망퇴직은 그나마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 같은 거에 국한된 이야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왜 드라마 보면은 너 해고야 하면은 당장 종이박스 하나 들고 집으로 오는 모습을 우리가 흔하게 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유연한 고용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 같은 곳에서 희망퇴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희망퇴직이 아니라 이제 해고가 많이 벌어지고 네. 있는데 3개월 안에 재취업하는 비율이 약 7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갔다. 네. 이런 게 지금 미국은 좀 안착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한국은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들락날락하는 구조가 자유로우면 재취업도 되는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일단 나가면 다시 재취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구조라서 이분들 나가면 특히나 82년생 같은 경우는 뭐 플랜 B가 있습니까? 당장 나가서 뭘 플랜 B가 해서 먹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환경이 바뀐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엔잡러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여러 가지 직업을 그렇죠. 갖고 있는. 그런 것처럼 이제 실은 과거에 비해서 평생 고용 개념이 완전히 깨지면서 네. 젊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단계로 좀 이제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경제 상황을 왜 IMF 당시와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더 불안감이 많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IMF 당시 그 감원, 해고 바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앞으로?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요. 1997년도 외환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1998년도에 네. 일자리가 127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예.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얼마 전에 이제 내년 경제 발표를 하면서 네. 내년에는 10만 명이 늘어날 거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럼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또 한편으로는 외환위기만큼 심각하진 않으나 네. 일시적인 충격이 그러나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6, 7, 8%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재 성장률이 2% 정도 됐기 때문에 네. 그때보다 경제 성장률의 여력 자체가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고 왜 그런 차이가 나죠? IMF 당시는 엄청난 그 경제적인 쇼크가 온 상황에서도 6.2% 성장률. 지금은 1.6을 바라보는 이 이유는 뭡니까? 98년도에는 실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했는데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약간 고성장 시기였고요. 예. 어느 나라나 경제가 좀 성숙하면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수는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에는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10%가 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중국 경제도 어려워가지고 중국 경제가 약간 뒷배 역할을 해주던 것이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려우면서 예. 그래서 일시적 충격은 아니지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고용의 어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복합 불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가는 그렇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중물가로 가더라도 고용은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렇죠. 그래서 외환위기는 일시적 충격이었기 때문에 회복됐을 때는 그다음에 다시 한 8, 9%씩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회복되기도 쉽지 않고 꾸준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그렇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네. 자,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 더 걱정인데 이렇게 지금 감원 바람이라면 내년에 신규 채용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겠네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 감원을 많이 하는 곳인데 대체로 좀 신규 채용 관련돼서 지금 여론조사 네. 사람인 HR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더니 36.7%가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줄이거나 잠정 중단한다는 얘기를 하는 식으로 네. 대체로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게 좀 지배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잘 버티면서 또 이겨내야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ETY 최병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1.6%로 낮춰 잡았습니다. 불과 6달 만에 1%포인트 가까이 낮췄는데 IMF, 한국은행 등의 예측보다도 더 비관적입니다. 이 높은 물가와 이에 따른 높은 금리 그리고 고환율 여파 때문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같은 우리 주력 수출품 상황도 어렵고 경상수지 흑자폭 역시 좋지 않을 걸로 예측했습니다. 일자리 증가폭도 크게 줄고 소비 증가세도 꺾일 것으로 보이면서 민간 부문은 벌써 긴축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정부의 내년 정책 기조는 어떨까요?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걸음이 바빠진 건 기업. 롯데 면세점이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 해운사와 증권사 등도 인력 감축에 나섰습니다. 수익 측면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환경이 이제 계속되고 있거든요. 코로나도 그렇고. 또 상당수 기업이 신규 채용과 투자도 줄일 계획입니다.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 10곳 중 9곳은 현상 유지나 긴축에 들어갑니다. 긴축을 하면 소비가 줄어 물가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특히 외식 등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인상 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생선요리 전문 식당도 지난달 가격을 올렸는데 재료값에 이자 비용까지 크게 오른 게 이유입니다. 어느 한 품목이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오르다 보니까 매출이 5천을 팔아도 마진이 1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채무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당장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한편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중장기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려주고 50조 원 규모의 투자 자금도 지원합니다. 미래기술 분야인 정부가 나서는 신성장 4.0 계획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제 한파 속에 취약계층 지원책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정책들을 연장하는 그런 정도일 지금 수준이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 이런 좀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재정 건전성만 강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등을 경제정책 운영의 우선순위에 두기로 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유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 환경 때문입니다. 우선 올해 5%대까지 치솟았던 물가는 내년도 3%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도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나 글로벌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고환율 상황도 지속합니다. 결국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반도체 같은 주력 산업 업황과 글로벌 경기 둔화 상황을 감안하면 어두울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물가는 국내 소비의 회복세를 제약하고 일자리 증가폭은 경기 상황에다 올해 높았던 증가율까지 고려하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가 마주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려우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의 맨 앞에는 위기 극복 방안을 내놨습니다.
수출과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관리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복지 확충, 고용 안정 대책도 포함됐는데 청년과 고령층, 여성 등 연령과 계층별 맞춤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중장기적 성장 전략도 마련합니다. 성장은 민간이 하는 것이니 투자세 공제 확대 같은 여러 세제 지원은 물론 노동과 교육, 연금 개혁을 통해 민간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범정부 공공투자 계획인 신성장 4.0 전략도 수립했습니다.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5만 불, 초유 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의 3대 분야의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내년에 다가올 복합 위기 관리에 치중하면서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꾸린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서영미입니다. 올해 고공행진이 이어진 소비자 물가, 지난달까지 상승률만 봐도 2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물가 설명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내년 초까지도 5%대 고물가가 이어지다가 점차 낮아지겠지만 국내외 변수가 여전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정재우 기자입니다. 올해 11월까지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1% 올라 1998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세와 환율 안정으로 수입물가 오름폭이 축소됐지만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데다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더해져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5% 내외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국제유가 하락과 국내외 경기 위축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수가 많아 예상대로 물가 오름세가 꺾일지 장담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한이나 산유국 등의 대규모 감산이 유가 하락세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 위축에 소비가 줄어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는 한 번 오른 서비스 물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점과 전기요금 추가 인상 폭 등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중 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치인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총재는 이 과정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조정, 이에 따른 우리 경제 각 부문에 미칠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미국 경기가 침체될 거란 우려가 짙어지면서 우리 증시와 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도 내년에 1%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는 만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어서 정재우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도 금리를 더 올릴 거라고 밝히면서 우리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예상보다 부진한 중국의 소비지표 발표까지 겹쳤고 이후 내리막을 탄 코스피는 지난달 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해외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업종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만만한 경기 침체보다는 좀 골이 깊은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을 키웠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 자체도 상당히 증폭시켰다고 봐야 됩니다.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다시 1,3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미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속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춘 1.7%로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0.8%포인트나 내린 1.5%로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성장률을 낮춘 주요 이유로 꼽았는데 그 이후에도 주요국의 경기가 더 어두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려 탓에 한미 간 금리차 확대에도 한국은행의 추가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향후에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그리고 최근에 가시화되었던 자금 시장이나 채권 시장의 불안정 요인 등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온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한국은행이 내년 초까지도 5%대의 고물가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물가를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수출이 부진한데 소비 심리와 기업 심리가 모두 나빠져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KDI의 진단입니다. 이제는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할 텐데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도 기업의 목소리 자주 들으실 텐데 우리 기업 지금 어느 정도나 어렵습니까? 네, 개별 기업들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중소 중견기업 포럼 같은 데 가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A, B, C 사업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뭐를 먼저 진출할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A, B, C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부터 줄일까요? 접어야 되나? 네, 그걸 질문합니다. 정말 체감가게 제조업의 가동률이 줄어들고 있고요. 정말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하는 상황이고 원자재 값은 오르는데 수출은 안 되고 또 소비는 침체되니까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심 앞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동률이 그래프에 보니까 72.4%. 네. 재고율도 꽤 높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들이 지금 금리도 올라서 자금 조달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파산 직전까지 가는 중소기업도 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음 부도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음을 발행했는데 부도 처리된 금액의 비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비율이 굉장히 신기하게도 지난 7월과 8월에는 비중이 0.1%, 0.01%, 그리고 8월에는 0.02%. 근데 갑자기 9월부터 10배 이상 뜁니다. 0.01에서 0.02%대로 이렇게 급등하는 거죠. 실제 작년 말고도 5년 내 가장 높은 숫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또 부도기업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8월까지만 해도 부도기업 수가 9곳이었는데 말이죠. 이제 9월 13곳, 10월 20곳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장은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 어느 정도 어려운지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 선반이나 공작기계 등을 취급하는 기계 유통단지입니다. 불경기 여파에 중고기계를 사려는 업체는 거의 없고 팔겠다는 업체만 넘쳐납니다. 보시다시피 쌓이잖아요, 이렇게요. 전에 같으면 사가라고 그래도 팔리니까 사오는데 요즘은 이제 안 팔리니까 못 사오는 거예요. 일감이 있어도 이번엔 고금리와 얼어붙은 자금 시장이 발목을 잡습니다. 고가의 기계를 구입해 영세업체에 할부로 빌려주던 캐피털 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기계를 드릴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리스가 안 되니까 그 타격은 더더욱 커졌죠. 이거 뭐 몇 푼짜리도 아니고 몇 천만 원짜리를 현찰 내고 살 사람들은 거의 힘들잖아요. 자영업자들도 경기 둔화와 고금리의 파장을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던 스크린 골프장 사장님, 방역 조치는 풀렸다지만 손님이 늘진 않았습니다. 낼 이자가 많으니 쓸 돈이 없어져서 뭐 당연히 지출이 줄겠죠. 그래서 손님도 줄고 또 저 자체도 뭐 음식점 한번 갈 걸 더 안 가고 뭐 결국 퇴직금 격인 자영업자 공제자금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당장 월세도 내야 되고 유지 보수를 하려면 또 아픈 마음으로 거기에 있는 돈을 손을 대서 지금 미리 좀 대출을 좀 받. 한국은행의 잇따른 금리 인상에도 5% 넘는 고물가가 쉽사리 꺾이지 않는 상황.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인데 이에 따라 경기 둔화 흐름도 짙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자, 앞서 리포트에도 고물가가 언급됐는데 지금 물가가 7월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약간 꺾이긴 했지만 계속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의 수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물가 상승률을 체감하기보다는 물가를 체감하실 겁니다. 여전히 5%나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예. 이건 여전히 또 물가 지표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아마도 의식주와 관련될 것 같습니다. 예. 460여 가지 품목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5%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가공식품, 식이죠. 또 음식 숙박 8.6%, 주택 수도 이게 주 아니겠습니까? 예. 의식주, 의류 신발까지 하면 의식주에 해당되는 그 전반적인 품목들이 여전히 5% 이상에서 10%에 육박하게 높은 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혹하다고 느낄 만큼 체감 물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으면 지갑을 열기 굉장히 어려운데 네. 또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자,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 통계상으로 네. 가구당 평균 빚이 1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자를 갚는 것도 만만치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구당 평균 9,170만 원 정도의 빚을 갖고 있다. 예. 그럼 계산을 해보면 이 중에 변동금리 대출자가 78.5%입니다. 예. 그러면 이 중에서 기준금리 인상률이 현재 약 1년 동안 2.25%포인트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 11월이 1%였고 지금 3.25%니까 2.25%포인트를 올린 이 이자 상환 부담, 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인다 하는 이자 상환 부담액이 162만 원 정도 가구당 올랐다. 결국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도 커지고 이게 결국 소비를 억누르는 역할을 한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국제 네. 유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까? 네, 국제 유가의 하락은 그 이유가 안타깝게도 안 좋은 거예요. 바로 경기 침체죠.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온 이유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하다 보니 그게 곧 소비에,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그러면 결국 원유 수요가 급감하겠다라는 그 전망이 반영된 숫자, 그게 국제 유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기름값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물가가 조금 더 네. 하락세를 보인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금 조절되지 않을까요?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희망적인 기대를 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의 70%가 또 원유입니다. 원유로 다 이런 것들을 만들죠.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생각보다 빨리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바로 다음 주 미국 시간 기준으로 13일 날 미국의 물가가 발표가 되죠. CPI. 그리고 14일 날 미국 날짜 기준으로 기준금리 인상 폭이 결정되죠.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속도 조절할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졌다면 어쩌면 다음 주면 확실히 속도 조절에 임할 것으로 기대는 되는 대목입니다. 어느 정도나 오를 것으로 보이십니까? 0.5%포인트 아니면 0.75%포인트? 네, 지금까지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를 계속 단행했는데요. 이번에는 속도 조절에 들어가서 0.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경기 둔화를 넘어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기업, 가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이자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의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2020년은 어쩌면 좀 영끌해서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시점이었지만 22년, 23년은 영끌하면 절대 안 되죠. 빚을 갚는 게 가장 좋은 재테크다. 그리고 23년까지도 여전히 금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축을 열심히 늘리시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이다. 특히 특판 상품 같은 거 많이 알아보셔서 저축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올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와 가국의 긴축 여파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7월 전망치에서 0.2%포인트 또 낮춘 건데 지난 1월에 내놨던 3.8%에서는 1.1%포인트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유로존의 성장률을 0.5%로 가장 큰 폭으로 낮춰잡았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 예측치인 3.2%를 유지했습니다. IMF는 전쟁과 고물가 그리고 세계 각국의 고강도 긴축을 가장 큰 경기 하방 압력으로 꼽았습니다. 2023 slowdown will be broad-based, with countries accounting for a third of the global economy expected to contract this year or next. In short, the worst is yet to come, and for many people, 2023 will feel like a recession. IMF는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현재 속도를 유지하는 게 맞다면서도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So we are risking if we don't have strong action for this to happen. But if we tighten too much, then the fears of recession will materialize on a large scale. 한국의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2.6%, 내년은 2%로 예측됐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재 위기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환 위기 가능성은 적다고 내년 우리 경제를 진단했습니다. 복합 경제 위기인 거 맞고 또 대부분 소위 말하는 이 수출, 그다음에 국내 여러 가지 경쟁력이 저하되는 부분, 또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달러 강세는 더 심해질 겁니다. 경기 악화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는 올해 최저점을 경신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네, 미국의 긴축에 또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우리 금융시장에 좋은 소식일 리 없습니다. 이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뛰어올랐고 증시는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오수호 기자입니다. 경상수지는 수출입뿐만 아니라 외국과 서비스, 투자 등을 주고받은 결과입니다. 적자가 났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나간 달러보다 들어온 달러가 적어 달러가 귀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긴축 기조가 단기간에 바뀌지 않을 거란 전망까지 겹치며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 만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대외 무역에 대한 펀더멘탈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기 위해 갖고 있던 달러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 200억 달러, 우리 돈 28조 원 정도 줄었는데 약 14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정부는 외환 보유액 대비 비율로 따지면 감소폭은 크지 않다고 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IMF 권고 기준에 비춰보면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외환 보유액 감소 속도마저 빠르면 우리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 신인도가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나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하락하던 국제 유가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 현 상황을 복합 위기로 진단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우리 경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